안녕하세요. 일산 위너스학원 국어과 원장 양병철입니다. 오늘은 그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 하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학생들이 대체로 비문학을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잘 못 잡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낯선 지문이 나오는데 그 낯선 지문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3등급, 4등급 정도가 되면 과학 지문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 하나를 분석하면서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문학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문이 나오든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상을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글을 읽을 때 글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글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해력을 쌓아야지 기억력을 쌓아가지고 비문학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또 학생들 중에는 가끔 비문학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야 됩니까?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지문과 문제 중에서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근데 선생님이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원래 글을 읽을 때, 지문을 읽을 때 만약에 지문이 쉽다면 우리는 지문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의고사나 수능은 지문이 쉬우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를 좀 쉽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건 이 지문을 읽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문을 더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시험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자꾸 익히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방법을 익힌다는 건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 먼저 읽고 지문이 읽는다. 근데 결국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도 결국 수능은 국어는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건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의 경우 내가 등급을 하나 올려서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건 수능을 보기 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방법이지 결국 수험생 초부터 3학년 초반부터 이걸 익혀서 문제를 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 지문 중에 하나가 27번부터 32번 지문 오버슈팅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더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문 볼까요? 정부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잡아. 정부가 뭐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됐죠?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다. 나머지 문장은 빼버리고 중요한 단어만 보면 이 단어입니다. 정부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됐죠?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다. 정책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책 수단에는 이게 있다.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에는 강제성이 높다. 사례도 정확히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대상이고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이 뜻을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비문학 읽을 때. 그 다음에 뒤에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면 직접성이 낮은 거다. 그래서 정책 수단의 특성 중 또 하나가 뭐다? 직접
직접성이다. 됐죠? 자동성은 뭡니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인데,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건 무슨 성이 높다? 자동성이 높다. 이 사례를 다 들어주고 있죠.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 수단의 특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이 첫 번째 문단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입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문단에서 정부는 과연 이 정책 수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이 사례는 결국은 이걸 말하기 위해서 든 사례죠. 세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알았죠?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을 할 때는 세부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글의 전체 구조는 보입니다. 중심 내용도 뭔지 알겠어요. 근데 세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 풀 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문학을 잘하려면 이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사례를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사례는 뭘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다. 이 환율과 관련된 지문은 사실 2017년 EBS 교재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능을 보기 전에 환율과 관련된 통화정책과 관련된 지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EBS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읽은 학생들은 이 지문을 읽을 때 약간의 도움을 좀 받았을 겁니다. 많은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비문학은 결국 내가 전에 경험했던 지문도 수능의 지문이 나오면 다시 또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내가 항상 비문학을 이해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내가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을 정확히 문장들을 가지고 이해해서 머릿속에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정부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정책 수단에는 4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사례를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이게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분명히 물가라든지 또는 기초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당연히 위험에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 오버슈팅은 여러분 결국은 뭘 든 겁니까? 결국 오버슈팅은 사례를 든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는 이 정책 수단의 특성 중 무엇을 고려하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사례로 든 겁니다. 근데 이 사례가 구체적 진술인데 이 사례가 이해가 안 되니까 27번 문제, 그 다음에 29번 문제, 30번 문제를 힘들게 푸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정확히 봅시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하고 관련이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물가의 경직성과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로 만들어집니다. 원인이죠. 됐죠?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하니 이 단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물가가 경직돼 있다는 건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단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알려면 자, 환율이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과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서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반면에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이고 장기에도 신축적이죠.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합니다. 이해됐죠? 물가는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에요. 환율은 장기나 단기나 다 신축적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이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면서 이를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데,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때 통화량은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을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 통화량이라는 건, 실질 통화량이라는 건 통화량을 뭐로 나눈 것이다?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것이다. 요걸 꼭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말한 건 장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물가라든지 환율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됐죠? 근데 단기가 문제입니다. 단기가. 이 단기가 왜 문제냐? 그래서 밑에 문단에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건 얘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밑에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잘 봐. 여기서 봐.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다. 통화량이 증가했다. 여러분,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여러분 돈이 많이 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를 좀 알고 있는 학생은 이해하는 게 쉬운데 그걸 모른다면 결국 글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유지됩니다. 물가는 경직돼 있어요. 통화량은 증가하고 유지. 근데 물가는 경직돼 있어요. 됐죠? 그럼 물가는 그대로인데 얘가 결국 증가하면 실질 통화량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실질 통화량은 아까 저기 표에 있죠? 실질 통화량은 증가해야 됩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통화량은 증가했는데 물가는 경직돼 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높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뭐 한다?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이해됐죠? 시장 금리가 하락해요. 그럼 내가 양병철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의 금리, 이자가 싸요. 그럼 양병철이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지요. 왜? 이익이 없는데. 됐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 금리가 싸니까. 됐죠? 그래서 결국 해외 투자 자금 유입에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뭐한다? 상승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자국 통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됐죠? 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는 올라가는 거다? 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EBS 교재에도 환율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1달러에 1,000원이었다가 1,000원이었다가 이게 만약에 1,200원이 되면 환율은 뭐 한 거다? 환율은 뭐 한 거다? 상승한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환율은 상승한 거예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한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금리가 하락해. 그러면 자국의 결국 통화는 하락합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자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는 상승한다?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해되셔야 돼요. 환율은 상승합니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는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이 됩니다. 오버슈팅의 원인은 결국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이제? 다 됐습니다.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경직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버슈팅의 정도도 더 커집니다. 됐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물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다시 복귀하면서 단기에는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다시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단기적으로 물가가 경직되면 이게 만들어진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정부는 어떠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냐? 거기에 대한 이게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 됐죠? 아니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근데 사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대 이런 구체적 상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선택지하고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는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지문을 읽을 때 더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를 한 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문학이 수능에 3지문 나옵니다. 2018학년 수능 국어에서 지금 비문학 지문이 3지문 나왔는데 2지문이 어려웠어요. 됐죠? 그 나머지 한 지문도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결국 그 2지문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학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EBS 교재에 있는 문학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수능 문학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EBS 교재에 있는 문법만 여러분들이 해결한다면 문법도 결국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화작은 여러분들한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거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쉽게 말하면 오버슈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강제성이 낮은 방법입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무슨 성이 높은 것이다? 직접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강제성이 낮은 것도 이용하고 강제성이 높은 것도 이용하고 직접성이 높은 것도 이용하고 직접성이 낮은 것도 이용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밑에 있는 건 마지막 거.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사후적인 미세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이걸 이룬다. 이해됐죠? 이 마지막엔 여러분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정책 수단에 대해서 뭐를 들고 끝난 것이다? 사례를 들고 끝난 것이다. 이게 글의 구조입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문학을 잘하려면 대상도 잘 찾아야 되고요. 글의 구조도 보여야 되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세부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혼자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연습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절대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죠? 선생님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해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해력이 좋아지려면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글은 조금 읽고 내가 어떤 방법을 익혀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전체 구조 보이죠? 정부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그 사례 중에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한번 들어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버슈팅이다. 오버슈팅은 물가의 경직성과 불안 심리 때문에 만들어진다. 근데 물가의 경직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강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경직되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버슈팅이다. 그럼 오버슈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 수단을 선택한다가 이 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2018학년도 수험생들에게 일주일 전에 시험을 보러 가면서 마지막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시중에 묘비명을 꼭 보고 가라 라고 얘기했고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이 너무 어렵거나 문제의 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냥 1번으로 찍어라. 왜?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정답은 앞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능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는 안 들었습니다. 수능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문제를 봤는데 도대체 5개의 선택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1번으로 찍으세요. 됐죠? 밑에 보겠습니다. 정부는 밑에 27번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봐봐 27번 지문이 이해가 정확하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봐 1번에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아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도. 됐죠? 하지만 뒤에 장기적으로 환율은 변함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죠? 환율에는 변함이 없다. 환율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됐죠? 그리고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죠? 물가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 물가가 오르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뭐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서 푸셔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본문에 가서 이제 확인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마지막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해서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이해해서 푸는 학생이 1등급을 받는 겁니다. 밑에는 2번에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는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서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의 폭이 작아지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물가가 신축적. 그러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도 물가가 경직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리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물가가 경직돼 있다는 거죠. 물가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는 경직돼 있고 뭐는 올라가고 환율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오버슈팅이 만들어질 수밖에요. 밑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금리가 떨어져요. 외국 투자가 다 빠져나가요. 알았죠? 그럼 오버슈팅의 정도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면 수렴되는 정도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문학은 이해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지문을 읽었는데 지문의 구조도 보이고 쉽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풀 때 실수를 하지 않고 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는데 지문이 난이도가 좀 높다. 그러면 읽고 첫 번째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찍지 마시고 지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서 지문을 이해한 상태로 문제를 다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이건 여러분 시험 볼 때하고 다른 겁니다.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어려운 지문이나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일단 쉬운 걸 다 풀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보면 시험 볼 때 앞부분에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뒷부분에서 시간이 쫓기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면서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겨울방학 때 이용해서 예비 고3 학생들은 시험 보는 연습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혼자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만 하면 되니까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문화소외 계층에 제공되는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늘리는 건 당연히 무슨성이 높은 거예요? 자동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전담 부서를 신설한 건 자동성이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이제 많이들 틀리죠. 29번 문제는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 자금들이 외국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갔어요. 근데 결국 A국에 결국은 뭐가 올라갔겠어요? 환율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알았죠? 또는 이 나라의 뭐가 돈의 가치가 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떨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결국 B국으로 돈이 유출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버슈팅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대. A국의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이 나라의 자국의 통화는 하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금리가 하락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현상 때문에 A국에 있는 돈이 B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해됐죠?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의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국의 경제학자는 결국 뭐 하지 마라. 정부가 시장 개입하지 마라. 왜?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분명히 돈이 가죠. 그럼 결국 B국도 뭐가 많아져요? 통화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는 경직돼 있겠죠. 그럼 당연히 실질 통화는 높아지겠죠.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금리가 하락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돈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여기서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돈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돈이 다시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다. 그래서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했어요. 그럼 환율이 뭐 한 거죠? 증가한 겁니다. 증가했어요.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이 여기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이쪽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알았죠? 당연히 또 어떻게 된다? 환율은 오버슈팅 정도는
적어져야죠. 그러니까 오버슈팅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갔다가, 알았죠? 여기에 금리가 하락해서 이 돈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됐죠? 여기에 오버슈팅의 정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수업 듣고 나서 그래 다음부터 모의고사 볼 때는 어려운 거 다 1번으로 찍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됐죠? 그건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밑에 2번에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서 촉발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분명히 오버슈팅의 원인에는 물가의 경직성도 있지만 모두 있었다 그랬죠. 불안 심리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A국에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결국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환율로 돌아올 것이다. 밑에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건 보기에 있었습니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킬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어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선생님 오늘 수업의 핵심은 그겁니다. 문학을 공부하든 문법을 공부하든 비문학을 공부하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내용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국내 통화량은 증가해서 유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가만 잘 보면 되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유지됐어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됐다. 유지됐어요. 그럼 T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뭐 하락해야 돼? 금리 하락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것과 관련된 건 당연히 A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분명히 실질 통화량은 증가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환율도 뭐 해야 된다? 환율도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B하고 C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둘 다 상승했는데. 근데 둘의 차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B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고 C는 그림을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 얘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C가 얘가 되고 B가 얘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31번 문제는 미세조정 정책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거기 직접성이 아주 강한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3번이죠. 나머지는 다 직접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32번 문제는 문맥을 집어넣고 단어를 직접 문맥적 의미, 단어의 의미를 본문에 그냥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걸 찾으면 되죠.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드러내다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죠? 원래 드러나다가 자연스럽죠.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28번이나 31번이나 32번을 어느 정도 맞힌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왜? 세부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글의 중심 대상, 글의 구조,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비 고3 학생들은 결국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극복을 해야 됩니까? 비문학 극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비문학 수업을 듣든 아니면 혼자서 문제를 풀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내년 3월달 모의고사의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이 약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공부 많이 하시고 알았죠?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